예, 오늘은 4강 광기와 함께 놀고 죽음과 함께 살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배워야 할 것은 광기와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니체는 미쳤다 하고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미침이 정당한 건지, 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옳은 것인지, 혹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뭐 등등 정말 어려운 철학이에요. 니체 철학을 생철학이라고 하는데, 인생을 변호하는, 인생을 대변하는, 인생의 편을 드는 철학인데, 인생의 편을 들 때 제일 힘든 게 이 광기와 죽음이라는 이 두껍고도 높은 벽, 이걸 어떻게 철학적으로 변호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 보는 철학이에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하게 한번 공부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곧 이스트토트라는 이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 신은 죽었다. 신을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존재로 보았다는 것, 사실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해요. 허무주의를 대변하는 문장. 무엇이 허무한 건가? 신은 죽었다. 그게 허무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휴, 신은 죽었네. 어이구, 허무함이란 말을 하면서 오히려 동양사상적인 무 혹은 공 사상으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아지경, 내가 사라져 버렸지만, 내가 무가 되어 버렸지만, 무아지경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허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무. 이것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에는 에케호모라는 거. 이 사람을 보라. 즉 빌라도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했단 말이에요. 즉 사람이라고 적어놓고 신으로 읽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신을 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니체는 자서전의 제목으로 활용해 버렸어요. 즉 자서전 안에는 자기 인생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습, 자기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자서전의 제목으로 신을 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체 자신이 신이 되어 버렸다. 그것을 읽어달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가 곧 신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님로트라는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님롯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신을 위해서 이 세상 온갖 우상들과 싸우는 거예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신이 된 이 사람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다른 신들과 싸우는 영웅, 용사. 나를 위해서 나와 싸우는 이런 용사. 신을 위해서 신을 죽여버리는 그런 용사. 이것이 디오니소스 송가에 나와요. 디오니소스 송가. 디오니소스 송가는 인생의 혹은 이성적 인생의 마지막 여정. 예수에 지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바그너의 경우, 이 사람을 보라, 디오니소스 송가, 그 다음에 니체 때 바그너라는 이 6권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쓰여지는데, 그래서 니체는 1888년 가을을 신이 선사해준 혹은 선물해준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8월부터 계산할 거예요? 9월부터 생각할 거예요? 8월부터 한다면 8, 9, 10, 11, 12, 5개월. 왜냐하면 1889년 1월 초에 1월 3일에 미쳐버리니까. 그럼 남아있는 시간 거의 넉넉 잡아서 5개월. 혹은 9월부터 시작한다면은 한 4개월. 이 기간 동안 6권이란 책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써져 나오니까 엄청난 속도로 쓰여지는데 이 속에서 님롯 등장해.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얘기해요. 나는 너의 미궁이다. 나는 너의 진리다. 등등을 말을 해요. 이 디오니소스 성가에서도 님로트 그 시 구절을 보면은 님로트는 나에게 추적당하고 나에게 포획당하고 내가 쏜 내 화살이 내 심장을 꿰뚫고 있다고. 즉 님로트가 싸우는 적은 나예요. 님로트는 나의 심장을 화살로 꿰뚫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약점을 너무 잘 알 테니까. 어디를 찌르면 가장 아파하겠구나라는 걸 아니까.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이 영웅 님로트. 내가 미궁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미궁 안으로 들어가야 돼. 미궁, 길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길이 아닌 곳이에요. 들어간다 해도 빠져나온다는 장담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의 진리니까, 내가 나의 진리니까 나를 찾아서 획득해내야 돼요. 포획해내야 되고, 신은 죽이고 내가 스스로 또 신이 되고, 이러한 돌고 도는 이 논리에서 오우로보로스라는 오우로보로스 하나 개념을 또 배워봅시다. 상징인데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에요. 그림으로 그리면은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즉 자기 꼬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는 또 살아나가요. 이러한 동물을 영원회귀를 위해서 니체가 끌어들여요. 영원회귀가 뭐냐? 그러면 과거는 모든 미래의 꼬리를 문대요. 과거가 모든 미래의 꼬리를 문다. 그게 영원회귀 사상이래요. 영원회귀 사상이 또 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이념이래요. 자라투스트라가 뭔 말을 했냐? 그 한마디로 대답하라. 그러면은 영원회귀를 말했다. 영원회귀가 뭔데? 내가 나를 죽이고 극복하는 이야기. 내가 나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죽여야 할 나 자신은 누군지, 대충 성장하는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신이 된 자만을 죽일 거예요. 신이 되지 못한 자는 아직도 성장해야 돼. 아직도 준비 안 돼서 죽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물을 주고 키워야지. 잘 먹여서 나의 적수가 될 때까지. 적이란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적이 있어야 영웅이 탄생해요. 님노트는 아무나 죽이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는 신을 찾아서 신을 알아보고 죽이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 오늘 정말 어려운 산인데 그게 이제 광기잖아요. 광기에 대해서 큰 열쇠가 있다면은 그의 이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 첫 대목에 첫 구절, 처음 시작하는 구절에 어떤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조만간 인류에게 제시된 숱한 요구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요구를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누군지를 말해 두는 것이 불가피한 것 같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이 수수께끼. 뭐가? 가장 어려운 요구.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요구. 그 얘기는 지금까지 많은 요구가 있어 왔다라는 게 전제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니체는 지금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곧.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 원고를 보면 맨 앞에 이제 원고 다 쓰고 나면 이제 연도를 적게 되잖아요. 그 연도가 1889년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표지에. 아까 얘기했어요. 니체가 1889년 1월 3일에 미쳤다고. 그렇다면은 원고를 적어 놓고 밑에다 1889년이라고 적어 놓았다는 얘기는 정말 숫자상으로 보면은 1, 2, 3, 3일밖에 없어요. 시간상으로. 3일 이후에 가장 어려운 요구를 니체가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요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나 줄까? 걱정이 되어서 오해할 것만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노라. 이 사람을 보라. 사람이라고 줘놓고 신이라고 읽어내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나 줄까? 걱정이 되어서 글을 쓴다. 또 계속 읽을게요. 사실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니체는 17년 동안 써왔단 말이에요. 1872년에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줄기차게 써왔어요. 쉬지 않고 써왔어요. 가끔 요양 가기도 했지만 요양 가서도 힘을 회복하려고 시간을 썼지 정말 탱자탱자 놓으려고 시간 보낸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자기 책 속에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니체가 누군지 알 거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밝히지 않은 채 내버려 둔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과제의 위대함과 동시대의 사소함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는, 자, 오해, 동그라미 쳐놓고, 오해. 내 철학의, 내 인생의 위대함과 동시대 사람들의 어떤 사소함 사이에는 분명히 커다란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듣도 보도 못했다는 데서 발생한다. 자, 여기서 또 힌트 하나가 나왔어요. 듣도 보도 못했다.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호메로스가 글을 썼던 기원전 800년 전쯤부터 시작한다 해도 2800년 동안 인류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철학자 니체는 곧 요구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나는 내 자신의 신용에 따라 살아간다. 저는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신용에 따라, 나의 신용, 그거에 따라 살아간다. 왜 이 문장이 이런 문장들 다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할까? 그 이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용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소위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닐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남의 의지로 산 것은 아닐까? 제가 파우스트를 읽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레트 켄이 14살 중1, 우리 사회로 비교한다면 중1 소녀가 14살 난 그 소녀가 아이를 뱄어요. 그 시대에는 아이를 뵈면, 처녀가 아이 뵈면은 마녀라는 손가락질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시절에 이 소녀가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아기를 뵌 적도 없고 나는 순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목 졸라 죽이고 강에 버려버렸어요. 이때 그레텐이 이 아이를 목 졸라 죽이는 그 의지는 도대체 누구의 의지일까라고 저는 질문해 보았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죽였지 않냐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네가 죽였지 않냐. 정말 잔인한 소리예요. 그 시절에는 마녀 사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네가 죽였다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건 정말 잔인한 작태예요. 어쩌면 사회의 의지가 그녀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기를 뵀어요. 그걸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낙태를 했어요. 자기 의지일까요? 사회의 의지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뵈면은 용납 못하는 사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중1 여학생이 시험을 잘못 봤어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옥상에서 한 발짝 더 딛게 하는 그 발걸음은 자기 의지일까요? 사회의 의지일까요? 시험공화국에서는 시험 잘 봐야 칭찬받는 사회라면은 그 사회에서 시험 못 봤던 이 여학생은 칭찬받을 자격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녀가 내딛는 그 한 발 한 걸음은 도대체 누가 시킨 것일까? 아니면은 키르케고르의 이거냐 저거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얘를 희생시킬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질문해요. 이삭이 아빠 제사 지낼 양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얘를 죽일 거라는 것을. 왜? 하나님 요구했으니까 장자를 희생시키라고. 그리고 데려가서 칼을 쥐고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이때 키르케고르는 질문해요.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쥐게 한 의지는 누구의 의지일까? 아브라함의 의지일까? 혹은 키르케고르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의 의지일까? 마찬가지 니체는 그 어떤 신용이 아니라 나를 믿는 내 의지로 나는 살아왔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나 할까? 그가 신이라 불려야 한다는 이 철학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나 해줄까? 걱정이 되어서 나 자서전을 쓰노라. 어쩌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조차 하나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라는 이 문장, 어쩌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조차 편견이 아닐까? 니체는 여기서 말하는 삶을 뭘로 생각하는 걸까? 살아있는 삶과 살아있지 않은 삶, 내가 살아있다는 건 편견이 아닐까? 내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오버 엔가딘으로 오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좋다. 즉 알프스인데, 알프스에서 지금 요양을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 인생 거의 막바지 가서 17년 동안 지필 인생하고 이제 한 3일 있으면 내가 이제 광기의 세계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의 마지막 글들을 보면은 막 길거리에서 춤도 추고 막 별짓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이 글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니체도 알아요. 이런 삶은, 이제 니체 이제 죽었네. 가끔씩 그래. 저도 가끔 이제 책을 내놓으면, 이동영 아직 살아있네. 그 얘기는 죽어 있었다라는 것, 죽은 삶과 살아있는 삶, 뭔가 차이를 둔다는 얘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니체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내 습관이 거부하고 내 본능의 긍지는 더욱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이 말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한다. 이 의무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선을 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요. 내 말을 들으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라오. 무엇보다 나를 혼동하지 마시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자서전을 쓰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제발 나를 혼동하지 마시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난 자서전을 쓰고 있다. 또 몇 줄 아래에 건너뛰어서 아우 죄송합니다. 밥을 먹었더니 목이 불멸이 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불멸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여러 번 죽어야 한다. 여러 번 죽어야 한다. 여러 번 죽어야 한다. 여러 번 죽어야 한다는 이 말은 니체가 무슨 뜻으로 한 것일까? 여러 번 죽어야 불멸이 된다. 니체는 1883년에 알프스로 도망치듯이 갔어요.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 도망쳤어요. 알프스로. 그때 쓴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예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사랑했던 여인 루살로메와 이별했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바그너와 결별을 했어요. 니체 스스로도 자기는 죽음을 생각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었다라는 말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서 알프스로 갔어요. 괴테도 저런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여행을 떠났어요. 이탈리아로. 그때 써놓은 책이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제2의 삶이 시작됐어요. 마찬가지로 니체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위기가 왔을까요? 정말 불이 붙었듯이 글을 써댔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카프카도 그런 말 했어요. 살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카프카도 말했어요.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니체는 분명히 살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1, 2, 3, 4부 전부 다 10일 내에 썼다고 고백했어요. 전부 다 10일 내에. 전체적으로는 1883년부터 1885년까지 횟수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가지만 각 권마다 10일 내에 썼다 얘기했어요. 10일 내에. 그렇다면 다 합쳐보면 한 40일 내에 이 책 한 권이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치열했을까? 얼마나 죽음을 경험했을까? 정말 목숨을 걸고 글을 썼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죽음이 뭔지, 그가 말하는 죽음이 뭔지 이런 것들이 대충 감이 잡혔다면은 이제 자라투스트라 읽을게요. 이번에 읽을 제목은 창백한 범죄자에 대하여. 창백한 범죄자. 이게 책 제목인데, 아니, 이 글의 제목인데, 저는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카프카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카프카의 심판을 보면은 정말 꿈에서나 나타날 법한 이야기가 진행돼요. 눈을 떴더니 그냥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심판 받으러 갔는데 심판할 준비는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너는 심판받았다 칼로 찔러 죽여요. 도대체 이 심판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심판하고자 하는 의지와 심판받으려는 의지는 어떻게 보면은 니체의 발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 카프카는 여러 책에서 힌트를 남겼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은 시험장을 떠나라 이거예요. 보통은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결과를 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카프카의 대답은 달랐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떠나라고. 예를 들어서 또 미로에 빠진 쥐를 보면서 고양이가 하는 소리예요. 쥐는 한탄하고 있어. 처음엔 세상이 그렇게 넓었는데 점점 좁아져. 답답해 미치겠어. 그랬더니 길도 없는 미로에서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고양이가 하는 소리가 인마 너 나가면 되잖아 바보야. 잡아먹었대요. 쥐는 누구이며 고양이는 누굴까? 카프카는 이렇게 하여튼 상징적으로 대답을 해놓았어요. 성 앞에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 토지 측량사. 다른 글들의 힌트를 보면은 이 성에서 그냥 가면 돼. 떠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들어가 토지를 측량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얽매여갖고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자기 인생을 망쳐요. 예를 들어서 법 앞에서라는 A4 용지로 타이핑해 놓으면 한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정말 짧은 글인데 법 앞에서 그 시골 청년이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평생을 기다리다가 질문을 해요. 그 문지기한테. 여기 법이면 좋은데 저 모든 사람들이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왜 한 명도 안 오나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얘기해. 이거는 너를 위한 법이야. 근데 넌 죽어가네. 네 죽으면 이제 이거 필요 없어. 난 문 닫고 이제 뭐 장사 끝내야 되겠다 하고 끝이야. 그게 끝이야.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쳤어요. 아까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시험장을 떠나야 되는데 법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법을 떠나면 될 텐데 카프카의 생각인데. 자 이제 니체로 와봐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고소를 당했을 거고 재판을 받게 될 거고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거고 등등등등. 죽음을 앞둔 자는 얼마나 창백할까요? 근데 누가 누구를 죽인 걸까? 니체의 책 읽을 때 항상 이 단계들을 기억하세요. 지금 요 단계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요 단계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요 단계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 영혼회귀에 거기 와서 하는 얘기인지. 창백한 범죄자. 도대체 어떤 범죄자일까? 예를 들어 범죄 공부할 때 제일 재미난 게 프로메테우스의 범죄예요. 프로메테우스가 범죄자예요. 그래서 벌 받지 않아요. 3000년 동안 독수리가 와서 간을 파먹는데 얼마나 지독한 벌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는 인간을 위한 범죄였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인간들 아이고 불쌍해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휴머니즘 사상 때문에, 인간의 정신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우리는 영웅이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훔쳐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훔침에 대해서 인류는 그렇게 나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니체는 창백한 범죄자를 두고 무슨 말을 하는지, 특히 이 텍스트에서는 광기라는 단어가 막 쏟아지는데 니체가 광기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관찰을 해야 할 거예요.